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개최한 배터리데이 행사와 관련해 국내 2차 전지업계에선 K배터리를 능가할 만한 혁신적 신기술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배터리데이에 앞서 업계가 예상하던 전고체 배터리나 주행 수명 100만 배터리 등에 대한 테슬라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1차 TV 토론에서 대법관 후임 지명 및 코로나19 등의 이슈를 공식 주제로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TV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아져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대면 선거 운동이 대폭 줄어 유권자로선 후보자를 면밀히 살필 흔치 않은 기회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기업 절반 이상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분석했습니다. 무디스는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비금융 기업의 신용도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오늘 24일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먼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24일 집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오후장의 분위기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다행히 지금 방송을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면서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지금 급등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좀 샀고요. 2차 전지 위주로 이 종목군들을 볼 때는 특히 많이 밀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낙폭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회복을 조금 한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0.71%대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바닥 다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또 나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지금 장중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할 텐데 특히나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객장 상황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전과 오후에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좀 더 무너졌으면 단기적으로 좀 어려웠을 텐데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마찬가지로 키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 거래일과 좀 비슷한 수급상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으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에코프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시장 하락상 수급적으로는 가장 많은 매도세를 내는 수급 주체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신 같은 경우에 7월 말 이후에 40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네이버, DB하이텍 등으로의 매수세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나텍, 대주전자재료, 유니테스트에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테슬라 배터리데이 실망감이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변동성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의 이런 이벤트였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특히나 이벤트 이후에 실망 매물 출회 등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 이벤트가 테슬라 배터리 대 이슈 관련 이슈다 보니 오늘 뭐 방송상으로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일단 결국은 새롭게 기대되었던 내용은 없었다라는 점 등이 실망 매물을 출회시킨 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뭐 테슬라의 배터리 원가 절감이라든가 뭐 내재화 등에 대한 우려감도 좀 추가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은 뭐 당연스럽게 고민해 봐야 하는 이슈이긴 하지만 이 대체적인 의견은 아직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여러 의견 등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일단 중장기적으로 뻗어나갈지 여부는 아직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일단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고성능 그리고 타업체 대비 기술 경쟁력 등이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재편되는 계기로 오늘 시장이 좀 요인을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매매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일단 오늘 급락 이후에 뭐 다이나믹하게 급반등하는 나오는 그런 상황보다는 짧은 매매 구간,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이 번갈아 가면서 다시금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라든가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등에 계속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일단 짧은 매매 대응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명절을 앞두고 네. 사실 뭐 오늘 하방을 좀 다지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재미없는 시장 계속 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하방 경직성 좀 다진 종목군들, 좀 빠질 만큼 빠진 종목군들 내에서 종목을 매매하는 방안도 부담 없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뭐 하반기 그래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 가운데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한 업종 가운데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는 섬유 의복 업종, 그러니까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이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반등 나오다가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좀 재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가격적으로 일단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하방 경직성은 하방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업체 가운데서 영업무역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세 S24 홀딩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성이라든가 하반기 이런 실적 회복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경쟁사 한세실업 대비해서는 주가가 부담이 없다라는 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객장 소식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탄증권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주식 얘기 저도 점심 먹으면서 갔다 왔는데 옆 테이블 보니까 뭐가 내렸고 뭐가 올랐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 많이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주식 동학운동이라고 얘기할 예. 만한 상황에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적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코스피는 3월달 저점 대비 한 65% 올랐습니다. 참 빠르고 많이 올라온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그렇게 올랐다 보니까 어떤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 없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막상 조정이 오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시장의 지수와 함께 어떤 개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파는 부분들 합쳐봤을 때 개인은 한 34조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한 24조를 매도했고 기관은 12조를 매도했다. 정관점으로 봤을 때 훨씬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시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멘붕이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특히 개인들이 올해 주식 매입 자금에 신규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주식 쪽에서는 한 55조 가까이 들어왔고요. 예탁금도 한 28조 들고 해외 주식도 한 16조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총 100조 가까이가 시장에 들어왔다고 보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시중에 부동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왜냐하면 저금리 기조에서 적어도 내 돈을 지킬 만한 그리고 작은 수익률이라도 올려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국내 증시다. 상관점 쪽에서 어떤 매수세가 좀 가파르게 그리고 또 자금들이 가파르게 유입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한 공매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시에 대한 안전판을 기대했다는 관점 쪽에서도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해외 투자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오늘 뜨거웠던 테슬라 관련된 얘기들 이쪽이 우리 국내 주식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거의 1위 그리고 애플이 2위 그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5가지 종목을 보게 되면 거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의 대표 주자들이죠. 이쪽을 대거 매수했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일 것이다. IT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가 상승률에 대한 믿음이 미국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면서 많이 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헬스브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약간 미국의 캐릭터를 통한 토이 업체죠. 이러다 보니까 또 IP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꾸준히 아이들 장난감 사주다 보니까 인기가 좋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야겠다라는 쪽에서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INVISC, QQQ. 이 QQQ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미국의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3배 정도 레버리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움직임은 한 배는 양이 안 찬다. 한 3배 정도는 돼야 매매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혹시나 수익 나신 분들은 타격이 좀 있겠죠.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SMIC는 중국의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번에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한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가의 안정성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니콜라도 만만치 않죠. 니콜라도 어떤 거의 10위권 안쪽에 들어올 정도로 많이 갖고 계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니콜라는 좀 위험 요소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중국 SMIC나 니콜라 그리고 또 INVSC 이쪽은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개인이 그러면 6개월 동안 3월 9일부터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평균 수익률은 77.8%로 나옵니다.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랑 여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65% 올랐는데 평균 수익률이 77%다. 그래도 선방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조금 열받죠. 외국인은 그렇게 팔더니 수익률은 234%를 보여줍니다. 평균 수익률이요. 그러면은 판 것 치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관도 계속 팔면서 봤더니 81.9% 개인보다 훨씬 좋습니다. 좀 꾸준히 산 거에 비해서는 좀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근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신풍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익률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데이터가 그렇다 보니까 신풍제약의 주가 상승률과 같이 외국인들도 수익을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LG노텍,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여전히 외국인들은 대형 IT주들을 좋아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CJ제일제당, 휠라홀딩스, 오리온 이쪽은 약간 이제 소비적인 측면들인데 이쪽도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EUV 기관은 이런 자동차 쪽에 집중을 했다라는 쪽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대세 상승에 대한 믿음들 기관이 계속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개인이 잘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정보력이나 투자 전략이나 집중도는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쪽은 여실없이 드러나는 데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가운데도 어떤 종목은 계속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은 계속 매수하는지 이 데이터는 꾸준히 추적하고 매매도 같이 응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전략은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가 안 좋다라기보다
유동성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연휴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차익 매물이 우위가 되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연휴 이후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미국 대선 또 박빙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내는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끝나고 나게 되면 연휴 끝나고 나선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유동성만 믿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도 다시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도 섹터 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했던 LG전자, 삼성전기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삼성전자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뭐 3분기 시즌이 잠깐만요. 일본에서 FNN에서 문 대통령 스가 관방 장관이었는데 이제 총리죠. 24일 첫 전화회담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뭐 계속해서 컨센 이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 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 이제 10조는 기본, 뭐 11조 이상도 부르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 C랑 IM, 그러니까 가전과 스마트폰 쪽일 것이다라고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3분기 예상 어떤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를 보게 되면 삼성이 2분기에 19.2%에서 23.5%, 거의 4%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화웨이는 반대로 4%가 빠지죠. 게다가 애플도 같이 정체 또는 하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샤오미나 오포 정도만 좋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두드러진 삼성전자의 역할이 글로벌 스마트폰 쪽에서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도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갤럭시 S20이 망할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오히려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조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판매량만 보게 되면은 2017년도 이후에 분기 최고 수준을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 제재와 인도 분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도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죠. 그런데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카메라 사업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또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중저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올라가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부품주의 수익성은 좀 제한된다라는 쪽도 살짝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특히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삼성전기, 카메라의 대표 주자 MC넥스, 매회장제 인탑스, 폴더블 관련된 쪽에 힌지 쪽에 KH바텍 모두 다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아직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눈높이를 맞추는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관련돼서 자화전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 폴드 쪽에서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4분기 만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은 실적의 정상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나무가라는 회사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TOF라고 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죠. 이쪽이 애플이 첫 채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하고 양산 준비 다 했다가 일단 비싸다라는 모듈이 비싸니까 좀 기다려보자 했다가 애플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음 모델에는 채택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2021년 모델에서는 선정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가 메인 공급사가 됐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내년에 가파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도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는지의 숫자들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의 SPM 김형진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FOMC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뒤에 때마침 뭐 니콜라 사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데이 이후에 오늘도 한 5% 정도 빠지고 장 외에서는 또 한 4% 올라온 걸로 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겠지만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간다고 보세요? 예,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게 왜 더 이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FOMC 회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된다고 그러셨죠.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유동성의 강도는 코멘트를 안 하고 기간을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현재 미국의 자산시장 보면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FRB 입장에서 무리하게 지금 어떤 코멘트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흐름 보면은 약간의 가격 조정으로 모두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채권 시장 쪽엔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만약에 경기부양책이 합의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물량 부담이 생기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FRB가 할 일이 좀 더 바빠질 텐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채권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최근에는 동반 흐름이 아니라 그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의회 부양책이 합의를 보일 때까지 오히려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안정은 지속되고 있지만 물량 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다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니까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분기 들어가면 좀 더 불안해지는데 4분기 중에서도 선거 이전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수급상으로 부담이 지속되는 그런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1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가 바뀌겠죠. 정치 일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더 안 좋은데 11월 이후에 뭐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 그중에 10월까지 걸쳐있는 이 4분기가 가장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FOMC 회의가 그렇게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국채 공급 일정 있었는데 2년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 결과가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웅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4배 어제도 나왔는데 보통 2.5배 이상으로 나와야지만 좀 안도할 수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계속 저점을 낮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부양책이 지연되면 국채 발행 일정도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FRB의 정책 스탠스도 굳이 확실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인덱스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 위축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제가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빨간색으로 양봉을 팍팍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게 FOMC 회의 직후부터 나타난 일입니다. 제가 22통화정책회의나 잭슨홀 미팅 때도 저렇게 반전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흐름이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방향으로 가면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자 한다면은 미국의 정치 일정 감안한다면 재정정책 합의 쉽지 않은 게 뻔하고 지금의 흐름이 4월부터 흘러왔었던 저런 달러 인덱스가 반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간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좀 10월 정도, 최소한 10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 하다가 지금 한계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연준이 소위 말해 립 서비스 이후에는 이렇다 할 뭐 더 많이 사준다거나 더 많이 찍어낸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간밤에 파월 의장이 뭐 얘기는 한마디 하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아요, 그러면? 네, 중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조정을 좀 기회로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10월의 조정은 11월 이후에 아주 좋은 장세의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봤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이 금리하고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 더불어서 FOMC 쪽에서 FRB가 내놓았었던 그 경제 전망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GDP하고 실업률 쪽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쪽은 FRB가 자세하게 도표까지 만들어 주셔서 좀 그것을 지금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맨 위가 GDP고 그다음이 실업률이고 그 아래쪽이 PC 인플레이션인데 뭐 GDP 쪽을 보시나 그 가운데를 보시나 PC 쪽을 보시나 이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은 최소치하고 최대치를 다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기만 할 뿐이고 중간값, 평균치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롱거런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게 장기 목표니까 지금 GDP 목표나 고용률이나 PC 인플레이션이나 어느 정도 목표치가 중기 목표치가 어느 정도 설정돼 있고 올해, 내년 그리고 2022, 2023년에 대한 그런 목표치가 다 설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률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고치를 보면 내년에 최고치가 올해 최고치하고 거의 맞물린다는 점에서 보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고 PC 인플레이션을 보면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저점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고 빨간색의 중간값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PC 인플레이션이 주가하고 가장 연동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20년에 이 변동할 수 있는 이 변동치에 대해서 남은 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 전망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단기 전망이죠.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전망치는 괜찮다. 다만 이런 예측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따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믿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망치를 FRB가 만들면 FRB의 목표대로 정책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흘러갈 것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흘러가는 점을 이용한다면 자산시장 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게 결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FRB 쪽에서 저러한 어떤 목표치를 정했을 때 최소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달성되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FRB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비관론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이 상승 여력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9월, 10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의 전략을 단기적으로 꾸민다면 일정 부분 좀 하락을 해줘야지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장기 쪽으로 놓고 본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10월까지의 조정은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정리하면은 단기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중장기 강세 전망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그 FRB 총재가 나와도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별 볼 일 어제까지 없었는데 이번 주 내내 FRB 지방 연은 총재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별 볼 일 없이 시장을 돌려세우지 못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시장과의 소통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본다면 조정이 확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길어질 수가 있다. 가격 조정은 또 최근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요. 그래서 기간 조정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측면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은 뭐 단순 계산을 해보면 금리 이렇게 낮고 그다음에 환율 이 정도면은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반짝 들어오다가 지금은 또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FOMC 덕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초반에 달러 인덱스를 단기를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었던 경우가 어땠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초반에 달러 인덱스 하나를
보여드렸고 단기를요. 그리고 지금은 중기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 달러 인덱스 흐름하고 원달러하고 코스피 상관관계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세 개의 구간을 정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때 그리고 우리 원달러도 같이 내려오니까 저건 절상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이 원달러 그리고 코스피가 노란색 선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내려올 때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 경우를 놓고 본다면 딱 세 번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2011년 첫 번째 박스권 까만 박스권이고요. 가운데가 2016년부터 2018년 박스피 벗어나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최근에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네 마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적으로 보면 좀 매수가 되고 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FOMC 회의 지나면서 확 반전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도세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기적인 흐름에서 저 박스권 3개처럼 앞에 2개처럼 이번에 중기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10월 중순이 됐던 11월 선거 끝나고 이후가 됐던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2009년에서 2011년까지가 5조 5천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두 번째 2016년에서 2018년에 2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저 빨간색 선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또 원달러가 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세 경우가 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경기 흐름이 한국이나 미국이 모두 다 반전돼서 상승 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언제 경기 턴하는지 이것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8월까지의 집계를 표로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갈색선이고 우리가 갈색선이 우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OECD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나머지 두 선인데요. 갈색선을 약간 보시면은 OECD 전체나 미국보다 우리가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죠. 아무래도 글로벌 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런 경기 흐름이 우리 쪽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장은 중국이라고 치지만 거기다가 또 수출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국이 전체 OECD를 선행한다, 약간 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갈색선을 보면요. 근데 그 갈색선이 8월에 턴했죠. 100 이상으로 올라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선행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 한 항목이 주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데 주가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 항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전되는 모습 100 이상으로 반전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금 턴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FOMC 회의 때 FRB가 알려줬었던 그 경기 확장 국면이 2021년부터 들어선다라는 것을 결부시킨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이 올해부터 2021년, 2022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흐름이 어느 정도 부합된다라는 것이죠. OECD 쪽이나 FRB 쪽이나 전망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올해 말 9월과 10월 이쪽에서의 조정을 기회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조정 때 그동안에 언택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짰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쪽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왜 컨택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언택과 컨택의 비중 조절의 기회를 좀 이용해서 접근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돈 워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및 게릴라 공개. 한마디로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른다. 많이 봐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공개해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하면 되는데요.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입장도 쉽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124.4%. 와, 이런 조정장에서도 124%를 유지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잘 나간 종목들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긴 하는데 목표가 달성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대다수를 해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갔고요. 다음 보죠. 보시면 이제 2번씩 들어온 종목들도 가끔 보여요.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계속 잘 달리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 최근에 목표가 달성했는데 참 하고 나서도 저 종목 엄청나게 갔습니다. 써니전자도 최근에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인데 전체적으로 S맥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지금 하락 추세인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AS를 먼저 받아볼게요.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지금 뉴지랩부터 한번 예. 봅시다. 뉴지랩은 제가 어저께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21선 저항을 받는 모습이라 말씀드렸고 오늘 거래량이 좀 작게 나오면서 눌림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예상대로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을 잡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여전히 보유 관점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직 꼬리가 조금 길게 잡히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맥인데요. S맥 보시면 급등 이후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급등 그리고 최근에 시장 무너지면서 지지라인 깨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 상황 고려해서 한번 이제 손절가를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격대 지난번에 이제 박스권으로 저항을 받던 가격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가격대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자회사들끼리의 합병 이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좀 더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 강하게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NHN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NHN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서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전 저점 부근 7만 원 부근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좀 잘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오후장 들어서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NHN 역시 지금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편안하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이 드니까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뭐 없는 분들께서는 신규로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매주 월요일 이주현 전문위원 출연하는 날 그리고 하루를 콕 집어서 게릴라로 종목 공개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날이 오늘인가 봐요. 후보군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 오늘 이제 게릴라 종목으로 추천드릴 후보 종목들이 있는데요. 1번 종목이 이제 서현, 2번 종목이 뭐 써니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대선 테마고요. 서현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뭐 제가 서영 같은 경우 여러 번 추천을 또 저점 부근에서 드렸고 수익을 이제 한 2번 정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써니전자는 뭐 최근에 또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서현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고, 회사는 코스피 종목에 굉장히 탄실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 마무리하고 하락 조정 ABC로 이제 지금 잘 빠진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캡 상승하면서 이제 그 단기 저항을 돌파했던 가격대를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대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써니전자는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을 드려가지고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바로 이제 시세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랐었어요.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수정 진동자라고 해서 전자 부품 등에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막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매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만큼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이기 때문에 상패 걱정이 없고, 대선 테마로 이제 안철수 테마로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1번이 서현이고요. 2번이 써니전자입니다. 일단 뭐 한 번씩 다 언급을 하셨던 종목 같은데, 잠시 뒤에 지금 33분이니까 한 27분쯤 뒤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지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주로 보면서 이 두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두 종목과 대선 테마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 테마는 지금 현재 2022년 3월 9일 날 이제 대선 일정이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주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일정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정주들은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테마, 그러니까 대선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종목군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 하면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어떤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정부 정책 수혜라든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움직인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주식에서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선 테마를 고를 때는 안정성,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물이 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추격 매수, 급등을 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막 한 두세 배 올랐는데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두시면 결국은 수익이 나는 게 대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그 어떤 테마들 아니면 종목들보다 대권 테마, 대선 테마가 이렇게 일정이 다가올 때 증시에서 어떠한 종목들보다도 안정적인 종목들이다. 안정적인 섹터고 안정적인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급등하고 시세가 나오는데 추격 매수 하셔가지고 물리시지 마시고요.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3시에 해주실 거죠? 네, 오늘 3시에 이제 한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써니전자 근데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써니전자도 예. 마찬가지예요. 두 종목이 이제 같은 섹터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써니전자도 똑같은 관점인데 굳이 약간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조금 바닥권에서 천천히 이제 느리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서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한 차례 크게 나와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두 종목 다 길게 봐서는 크게 오를 종목인데요. 저는 아시겠지만 지금 도너리포트에서 막 엄청난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추석 앞두고 대선 테마들 한 번 더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절 앞두고 항상 대선 테마들은 움직여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 이 부분은 두 종목이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 뒤에 3시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오프 채팅방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방법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 찍고 지금 입장 미리 하셔도 좋다고 하네요. 이 위원님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지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시원하게 이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